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치화법 고등학교 2학년 3월 학력평가 해설을 맡은 권윤복입니다. 전국에 계시는 모든 프로 정법러들, 월클 정법러들, 어제 시험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시험이 어떠셨나요? 제가 총평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2학년 처음 올라와서 사실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3월 달에 치르지 못하고 4월 달에 본 것은 사실이지만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처음 봤을 때 좀 어려운데, 이거 만만치 않은데, 내가 앞으로 이 과목 학교 내신 시험이라든가 앞으로 내가 이 과목을 가지고 수능을 치를 건데 과연 잘 할 수 있을까라고 약간 브레이크가 살짝 탁 걸리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너무 여러분 거기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앞으로 더 재미있고 유익하게 앞으로 하나하나씩 부딪히면서 도전해 나가면 오히려 조금 처음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 정치화법 다른 어떤 과목보다 유익하고 재미있고 매력적이고 무엇보다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1등급 만점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확실한 과목이니까요. 저와 함께 어제 여러분이 함께 풀어보셨던 그 정치화법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부족한 부분이 뭐였는지, 그쵸? 어떤 부분이 좀 애매했었는지 확실하게 잡아가면서 완벽하게 복습, 리마인딩하는 그런 시간 가질 거고요. 또 이제 강의로 제가 쭉 수업을 할 거긴 하지만은 나중에 제가 학생의 마인드로 PDF에다가 이제 푼 게 있어요. 풀면서 좀 설명 같은 것도 더한 것들도 되게 있거든요. 자세하게 제가 판서를 제가 PDF에다가 해놓은 거를 제가 자료실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 마음껏 다운 받으셔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것으로 완벽하게 소화를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본격적으로 문제를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는요, A, 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르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 여러분 자발적으로 조직된 정치 참여 집단이라고 했어요. 그럼 개인적으로 정치 참여할 수 있고 집단적으로 정치 참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한 정치 참여 집단들,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혹은 개인들,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려 주시면 좋습니다. 그걸 전제로 했었을 때 A는요, 특정한 분야에서 여기가 포인트죠. 특수 이익을 추구한대요. 특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 A는 뭐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A는 이익 집단이 되겠습니다. 이익 집단. 반면에요, 이와 달리 B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며, 여러분들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익 집단 먼저 나오고 공공의 이익 나오니까 B는 시민단체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시민단체가 아니라 여기 부분을 봐야 되죠. 공천이나 정치적인 충원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 기능을 시민단체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B는 무엇이냐? B는 제가 여기에다가 쓸게요. B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읽어도 A, B 잡는 거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되죠, 여러분들? 기억이에요. A는 선거를 통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진다.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거 여러분 A가 아니라 뭐죠? B가 되겠습니다. 정당에 대한 설명입니다. 니은에요. B는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한다. 그렇죠. 정치적인 견해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강을 실현하고 자기 정당에서 대표자를 배출하고자 하는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합니다. 되죠? 디귿에 B는요,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 요거 별표 하나 해두시고요. 대표적인 예시 하나 기억해 두세요. 그게 뭔데요? 바로 당정협의회가 되겠습니다. 당정협의회. 당정협의회. 따라서 이선지, 옳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리을이에요. A는 B와 달리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의 요구를 반영시킨다.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의 요구를 반영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 과정적으로 봤었을 때 투입의 성격을 의미합니다. 투입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가 아니라 모두 가져갈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요, 정답은요, 니은과 디귿을 연결시킨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죠, 여러분들? 네, 다음 문제 갈게요. 자, 2번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발문을 통해서 기본 원리 물어보는구나. 그러면 우리 머리 가운데 기본 원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조금 구조화로 잡아줄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암기와 숙지가 필요합니다. A는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대요. 자유적인 부분을 물어보고 있죠. A는요, 자유민주주의가 되겠네요. 자유민주주의. 그렇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거죠. B는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주권 말하는 거죠. 따라서 국민주권주의. 국민주권주의. 이렇게 여러분들 잡아주시면 되고요.
C는 뭘까요? 대한민국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여기서 TMI, 테스트 메모리 인포메이션 뭐예요? 이거는 국제평화주의를 말하는 건데 국제평화주의에서 모든 전쟁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침략적 전쟁만 부인하는 거고 방어적 전쟁이나 정의적인 전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D는요. 국가는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이거 뭔데요? 복지 국가의 원리. 복지 국가의 원리. 원리로서 기본 원리를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1번 갈게요. A에 따라 최저임금제라고 하는 것은 이 복지국가 D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그리고요, 2번에 민주적인 선거제도는 B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적인 선거제도 뭐예요? 바로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참전권. 맞죠?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 사회보장제도는요. C를 실현하는 거 사회보장제도는요. 최저임금제와 마찬가지로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4번에요. D에 따라서 복지국가의 원리죠.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은요. 국제평화주의, 다시 말해서 C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5번은요. 이거 여러분 복수정당제 별표 쳐주세요. 복수정당제는요. B의 실현에는 기여하지만 A의 실현에는 기여하지 못한다? 아닙니다. 복수정당제는요. 여기 위에 두 가지. 요 두 가지의 대표적인 공통점인 부분이어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복수정당제는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를 모두 실현하는데 대표적인 실현 방안으로 공통점으로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정치를 바라보는 가불의 관점. 그럼 여러분 정치를 바라보는 가불의 관점 뭐가 있는데요? 바로 좁은 의미 아니면 넓은 의미, 다르게 표현하면 국가현상설, 집단현상설 먼저 구조화 시켜주면 좋아요. 그쵸? 갑은요. 정치는 의회의 법률 제정이나 행정부의 정책 집행처럼 여기 밑줄 한번 쳐주셔야 되겠네. 국가 수준에서 나타나는 특유의 현상이야. 그럼 뭐죠 여러분? 좁은 의미로서 국가 현상설 쪽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을은요. 정치는 국가 수준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노사 갈등 해결처럼 다양한 사회 집단, 여기에 밑줄 한번 쳐주셔야 돼요. 이건 뭔데요? 넓은 의미에서 바라보는 거여서 집단 현상설로 정치를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1번 볼게요. 갑은 학급 회장 선거를 정치 현상으로 볼까요? 학급 회장 선거는 좁은 의미, 즉 국가 수준에서 나타나는 특유한 현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건 갑이 아니라 을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2번은요. 정치의 범위가 정부 활동의 영역에 국한된다고 본다? 국가만 할 수 있는 특유한 현상? 이거 을이 아니라 갑이 되겠네요. 되죠? 3번에요. 갑은 을과 달리 다원화된 현대사회의 정치 현상에 주목한다? 다원한 거 뭐예요? 다양한 집단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갑이 아니라 을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겠네요. 그렇죠? 4번입니다. 을은 갑에 비해 정치를 넓은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그렇죠. 을은요. 다양한 사회 집단이 참여해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모두 정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정답은 4번에 있었습니다. 5번입니다. 을은 갑과 달리 사회적 희소가치의 권위적 배분 활동, 이 밑줄 한번 쳐주세요. 사회적 희소가치, 부나 지위나 학벌이나 학력이나 직업이나 명예, 이러한 것들 모두 다 가지고 싶지만은 공평하게 균등하게 가질 수 없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일정한 국가 정치나 경제 시스템에 의해서 사회적 전체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체계와 제도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것. 대학교에 가고 싶어요. 주목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입시 제도라고 하는 그런 배분 활동에 의해, 배분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어디에서든지요. 갑을 모두 다요. 따라서 이거는 모두에 해당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되죠, 여러분들? 다음 문제 갈게요. 자, 다음 문제. 자, 이렇게 게임 형태로서 문제가 출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 조금 뭐 살짝 뭐지? 어려운 거 아닌가? 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잘 가볼게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게임 방식을 먼저 잡아야 돼요. 게임 방식. 간접민주주의에만 해당하는 거. 두 장의 카드. 직접 민주주의에만 해당하는 거 두 장의 카드를 확보한 사람이 민주주의라고 외치면은요. 승리한대요. 여러분 승리의 조건을 파악하는 게 게임 형태로 만든 문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게임 상황을 볼게요.
게임 참여자 갑병이 무작위로 한 개씩 가져간 카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따가 볼게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 갑이나 병은요, 여기에 카드 X를 가져와도 승리자가 될 수 없대요. 그쵸? 승리의 조건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을은요, 카드 X를 가져오면은요, 위너가 된대요. 승리의 조건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럼 갑을 볼게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방식이다. 국민주권 실현하는 방식은 직접 민주주의든 간접 민주주의든 모두 다 가능한 내용이 되는 거고요. 을은요, 고대 아테네 시민의 정책 결정 방식은요, 직접 민주주의에 해당하죠. 그쵸? 그리고요, 병은요, 대의 민주주의라고도 한대요. 이거 뭔데요? 간접 민주정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지금 을이 위너가 돼야 돼요. 그러면요, 직접 민주주의, 여기도 직접 민주주의만 해당하는 게 와야지 여기가 결합이 돼가지고 을이 위너가 되는 거잖아요. 갑은요, 겹치니까요. 안 되죠. 여기 간접도 되니까요. 여기는요, 다르니까 갑과 병은 위너가 안 되는 거잖아요. 되니 얘들아? 자, 가볼게. 1번에 중우정치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끝까지 읽어야지. 중우정치는 일반적으로 직접 민주정치에 나타나는 문제점 가운데 한 가지인데 그거를 제거할 수 있다. 제거할 수 있는 거 어디서? 전문성 있는 대표자를 뽑아서 하는 간접 민주정치에서 제거할 수 있겠네요. 이번에 국민투표제를 통해서 실현되기도 한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직접 민주정치, 국민투표, 국민소환, 국민발안, 주민투표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3번에 국민이 대표를 선출하여 정책 결정의 권한을 위임한다. 전형적인 대의제, 간접 민주정치 말하는 거죠. 4번이에요.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은 국가에서 운영하기 유리한 게 뭐예요? 직접 참여합니까? 퇴근하고서 직접 우리 주민의, 우리 마을의 중요한 정책 결정하러 갑니까? 그럴 여유가 사실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국민의 대표를 뽑아서 운영하는 간접 민주정치를 운영하기에 유리한 상황적 혹은 환경적 맥락이 되겠습니다. 5번이에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소한 선지일 수 있는데 국민들의 정치적 식견의 편차가 크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일률적으로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가지고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측면에 있어서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굉장히 비효율성이 늘어날 거라고요. 그렇죠? 어느 부분에 있어서 직접 민주주의 측면에 있어서.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의 비판을 할 때의 전제가 되는 거예요. 직접 민주주의 비판. 따라서 직접 민주주의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역으로 표현하면은 간접 민주정치를 지향하고자 하는 측면에 있어서 성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해가지고 뭔가를 결정한다? 너무 비효율적이야. 합의 도출이 어렵잖아. 그래서 전문성 있는 대표를 선출해가지고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요, 조금 더 간접 민주주의 정치 성격을 전제한다라고 그 성격적인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죠? 네. 다음 문제 갈게요. 다음에 여러분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 대화를 살짝 엿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동그라미당 소속 국회의원이 내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대요. 어우, 야. 국회의원이면서 장관으로 동시에 겸직이 되고 있어요. 겸직, 이게 포인트죠. 그렇죠? 겸직. 우리 헌법은요, 의원 내각제 요소를 일부 채택하고 있어.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때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면서 부분적으로 대통령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랬을 때 이 의원 내각제적 요소에는 어떤 거가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몇 가지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기억 가볼게요. 국무총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렇죠.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는요, 2인자가 국무총리가 아니라 부통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2인자가요, 국무총리 제도. 맞습니다. 국무총리 제도라던가 국무위원, 그렇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요, 국무총리와 국무회의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의원 내각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요, 행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그렇죠. 원래요, 법률안이라고 하는 건 입법부에서만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는 제출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면서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국가, 즉 의원 내각제적 요소 같은 경우는 의회 의원도 뿐만 아니라 행정부에서도 법률안을 다 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격을 가져다 쓰는 것이어서 우리나라도요, 행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의원 내각제적 성격입니다. 디귿은요,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고 있어 법률안 거부권은 전형적인 대통령제의 고유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 잘못된 거고요. 리을의 국회는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국회는요, 입법부잖아요. 입법부가 법률을 만들거나 수정하는 것은요, 전형적인 대통령제이든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이든 우리나라와 같이 대통령제 플러스 의원 내각제적 요소의 성격을 가지든 공통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되죠? 그래서 여러분 기역, 니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되죠? 자, 6번입니다. 자, 6번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6번. 자, 갑은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마켓에 올리신 중고 태블릿 PC를 150만 원에 사고 싶어요. 굉장히 비싸요. 그렇죠? 내일 저녁 7시에 직거래 괜찮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해요. 어느 고등학교 앞에서 만나요. 그렇죠? 저는 여기서 중요합니다. 저는 성인인데요. 혹시 미성년자인가요? 라고 물어보니까는요. 여기서 또 법정 대리인인 부모님의 동의를 받으셨나요? 이러한 물음을 던지고 있어요. 이 물음을 왜 던지는 거냐? 미성년자는요, 원칙적으로 제한 능력자라고 분류가 되어져서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를 했었을 때 법정 대리인, 부모와 같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할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가의 태블릿 PC를 산다 그랬을 때 너 혹시 법정 대리인 부모님에게 허락받았어? 동의받았어?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렇죠? 저는 18살인데요. 부모님의 동의는 아직 받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동의는 받지 않았대요. 큰일 날라고. 등짝 스매시 맞으려고. 그쵸? 안 받았대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거래를 하더라도 나중에 계약이 취소될 수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미성년자 같은 제한 능력자가 거래했었을 경우에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거래했었으면은요, 거래 당사자 미성년자 본인이나 아니면은 그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취소를 통보해서 취소를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원래는요, 일반적으로 거래행위라고 하는 걸 했었을 때, 계약을 체결했었을 때 취소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왜냐면 왜 취소를 해버리면은 기본적으로 거래 당사자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든가 권리 남용 같은 문제가 발생해서 거래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취소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그렇죠? 아니면은 피한정 후견인이나 피성년 후견인이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아니면은 계약의 내용 가운데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아니면은 사기나 속임수와 강요와 억압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했을 경우, 이런 경우의 수가 발생하면은 취소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의 내용이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갑에게 지나치게 불공정한 계약, 지나치게 불공정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뭐냐? 처음부터 무효예요. 무효.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요, 갑의 부모가 을에게 계약 취소를 통보한 경우, 그렇죠. 결국 출제자는요,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미성년자가 계약 체결했었을 때 부모 동의 안 받았을 때 취소할 수 있는 거, 이거를 명확하게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3번에요, 을이 계약 취소 의사를 밝힌 경우, 을은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성인이잖아요. 성인인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밝힌 경우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 을의 요구로 거래 금액을 올려 계약한 경우, 또 5번도 마찬가지예요. 4번이나 5번이나 비슷한 맥락이에요. 을의 요구로 거래 금액을 올려 계약한 경우나 갑과 을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금액을 올려 계약한 경우라고 했었을 때 그 과정 가운데서 이게 사기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속임수나 협박에 의해서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한 조건으로 취소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취소. 계약서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 간의 청약과 그다음에 승낙이 합치가 이루어지면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약서를 왜 쓰는 거냐? 우리가 구두적인 부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보존하고 다툼이나 분쟁이 발생했었을 경우에 증거 자료를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는 것이지, 계약서 안 썼다 그래가지고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막 이렇게 취소 못하고 이런 식의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문제는 정확하게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음 7번입니다. 7번. 자, 기본권 관련된 문제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죠? 단서 조항 참고하십시오.
자, A 갈게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대요. 평등하니까 뭡니까, 여러분? 평등권이죠. 좋아요. 평등권. B는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 그렇죠. 자유권 되겠습니다. 자유권. C는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 청구권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 청구권.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은 깔끔할 것 같아요. 가나 사회권, 참정권 물어보는 겁니다. 자, 갈게요. A는요.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절차적 권리,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라고 하는 것은요. A, 평등권 말하는 게 아니라 청구권 말하는 겁니다. 청구권. 이번에 B는요.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권리다.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봤었던 여기 세 가지. 청구권, 사회권, 참정권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되죠? 그래서 여러분 B 잘못된 거고요. 3번 교육을 받을 권리는 C에 해당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라고 하는 것 이게 청구권이냐? 청구권이 아니라 얘는 사회권이 되겠습니다. 사회권. 4번에요. 가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가 들어갈 수 없다. 가는 뭐였어요? 가는 사회권 관련된 거잖아요. 인간다운 생활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되죠, 여러분들? 자, 5번입니다. 나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선거권을 가진다가 들어갈 수 있겠네요. 참정권이었잖아요. 그렇죠? 정답은요. 5번이 되겠습니다. 깔끔하죠, 여러분? 자, 8번입니다. 네. 두 분이 등장했습니다. 자,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물어보는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갑은요. A국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었대요. 여러분 배웠던 거 떠올려 주세요. 뭐예요? 전형적인 대통령제가 되겠습니다. 전형적인 대통령제. 그런데 을은요. 의회에서 선출되었대요. 그 말은 의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해서 그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서 총리를 배출해서 내각을 형성하게 하는 바로 의원 내각제가 되겠습니다. 의원 내각제. 자, 요거 잡았으면 바로 가볼게요. 1번입니다. 갑은 대통령으로서 그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는요. 바로 엄격한 신분 보장과 임기 보장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설명이고요. 이번에 을은요.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 지위의 동일성, 즉 행정부의 일원성을 물어보는 건데 이건 을이 아니라 전형적인 대통령제 A, 즉 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번에 갑은 을과 달리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의회 해산. 의회 해산은 뭐예요? 내각 불신임권을 쐈었을 때 그것에 대한 어떤 반응, 리액션인 경우를 말하잖아요. 물론 사퇴할 수도 있지만은 사퇴하지 않을 경우에 의회 해산을 할 수 있는 거 어디에서 할 수 있었죠? 의원 내각제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을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4번에요. A국 정부 형태는요. B국 정부 형태에 비해 권력 분립에 더 충실하다. 그렇죠. 전형적인 대통령제는요. 엄격한 권력 분립을 지향합니다. 반면에요. 의원 내각제는요. 권력 융합적이에요. 권력 융합적. 그래서 의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상태 그 정당에서 총리를 배출해서 행정부 내각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 융합적인 것은 의원 내각제, 권력 분립적인 것은 대통령제, 전형적인. 되죠? 정답 4번이고요. 5번에 동그라미 당이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연립내각이라고 하는 키워드 어디서 등장하는 건데요? 그렇죠. 의원 내각제 등장하는 개념이어서 여기 동그라미 당이 아니라 어떤 당입니까? 다이아몬드 당이라고 서술되고 여기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어야겠죠. 그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문제 갈게요. 9번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관련한 뉴스에서 사용된 단어를 빈도에 따라 시각화한 건데요. 여기 단서 약간 보시면은요. 이게 크면 클수록 시각적으로 글씨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조회수와 빈도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 참고하시고요. 자, 지방의회예요. 지방의회는요. 이거 의결기관이죠. 그렇죠? 의결기관. 그리고요. 지방의회에서 만들 수 있는 강제성 있는 법 규범 뭐예요? 조례가 되는 거죠. 조례. 그리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은 뭔데요? 이거 집행기관이죠. 집행기관이고요.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제정할 수 있는 법 규범은 뭐예요? 규칙이 되는 거죠. 요거 좀 먼저 참고하시면은요. 이러한 내용을 선지에서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금방 걸릴 수가 있겠죠. 갑은요. 기역은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다. 집행기관이 아니라 의결기관이 되겠습니다. 되죠?
을은요, 니은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주민 참여 예산제가 시행되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 사용되어질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사용할 예산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즉 예산 운영의 책임성을 더하기 위한 제도가 주민 참여 예산제가 되겠습니다. 되죠? 기역의 의원과 또 니은의 디귿의 모두, 기역의 의원과 디귿은 모두 주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지, 그쵸? 선출되고 있는 거. 옳은 설명이 되겠죠, 그쵸? 좋은 설명입니다. 그다음에 정은요, 조례를 제정하는 기관. 조례를 제정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기역, 지방의회죠, 그쵸? 규칙을 제정하는 기관 어디예요? 지방, 자치, 단체, 장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단어 사용 빈도가 더 낮아 여기에 글씨가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높다라고 서술이 되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정답은 을병 이렇게 잡아가지고 3번 정답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죠, 여러분? 3번이네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 이 문제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면은 정답을 이끌어낼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A는요, 대통령, 국무총리 및 일정 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이거 뭐예요? A는요, 여기 적을게요. 국무회의가 되겠습니다. 국무회의라고 하는 거 바로 국무총리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되겠습니다. B는요,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는 모든 법원에서 가능하지만은 최종적으로 심사한다. 그래서 B는 뭐라고요? 대법원이 되겠습니다. 대법원. 되죠, 여러분? C는요, 200명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지고요. 구성원 모두는 직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이 되어지는 거. C는 뭐라고요? 국회가 되겠습니다. 국회. 요렇게 A, B, C 꽉 잡아주시면 됩니다. 1번이에요. A는 정부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관이다. 그렇죠. 정답 1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모해 두세요. 국무회의는요, 행정부 최고 심의 기관이에요. 행정부 최고 심의 기관. 제가 메모한 거 자료실에 올려드릴게요. 심의 기관. 근데 의결의 기능은 없습니다. 의원 내각제의 내각은요, 의결의 기능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요 국무회의 같은 경우는 심의적인 성격만 가지는 거지 의결의 기능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내용, 심의한 내용에 구속받지 않습니다. 이런 특징까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B는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한다.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 위헌법률 심판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C는요, 헌법 개정을 확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헌법 개정 확정하는 권한? 헌법 개정 어떻게 이루어지죠? 국회의원의 어떤 과반수의 발의나 아니면은 대통령이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20일 동안 공고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요, 일정 기한 내에 국회에서요, 의결을 해요. 그렇죠?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 그렇죠? 즉 300명 중에 200명 이상이 무기명 투표가 아니라 기명 투표의 방법으로. 왜요? 헌법은 국민의 뜻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기명 투표의 방법으로 국회에서 의결을 합니다. 통과가 되어지잖아요. 그럼 또 일정 기한 내에 헌법은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국민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투표 과정을 통해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하고 또 그 과반수 중에 과반수가 찬성을 해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인 거죠. 과반수 투표, 과반수 찬성을 하면은 결국 국민투표의 과정을 통해서 헌법 개정이 확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국민투표 과정을 통해 확정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 확정된 거 대통령이 즉시 공포하는 일련의 헌법 개정 과정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투표에 의해서 확정이 되는 거예요. 4번에요. B는 C와 달리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라고 하는 거 대표적으로 경찰청 혹은 대검찰청 아니면은 법무부 아니면은 법제처 이런 곳에서 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B는 대법원인데 법원은 뭐냐면은 개인과 개인 사이나 개인과 국가 사이나 국가와 국가 사이에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인 쟁점, 문제,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떤 법을 지정해서 그 문제와 분쟁을 해결하는 그런 역할로서 즉 사법의 역할을 담당하는 거예요. 분쟁이 발생했었을 때 법을 적용하고 또 법의 어떤 법을 딱 정해서
법을 딱 이렇게 딱 뭐라 그럴까요? 법에 딱 기준에 근거해가지고 질서를 유지시키고, 그렇죠? 그래서 사법의 역할을 담당하는 게 법원이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식의 예시들이 대표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되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법원은 사법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5번은요. C는 B의 장을 탄핵 소추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장, 그렇죠? 헌법재판소장과 같은 고위 공무원들, 신분이 엄격하게 보장된 고위 공무원들의 위법이나 불법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 심판은요.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 잘못된 설명이어서 정답은요. 1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조금 어려웠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11번 갈게요. 다음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질문 및 답변 화면입니다. 자, 법적으로 타당하게 조언한 사람만 좀 골라보도록 합시다. 자, 저는 17세 고등학생인데요. 방학 중에 빵집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사장님이 제가 오케이, 연소 근로자라며 최저임금인 시간급 8,590원보다 적은 7,000원을 주시겠대요. 사장님 나빠요. 그렇죠? 그렇죠? 최저임금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요걸 지켜주지 않고 있네요. 또 평일 9시부터 16시까지 근무하는데 근무 시간인 거죠. 12시부터 1시까지 쉬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또 근로계약서를 쓰기로 했대요. 9시부터 6시 몇 시간 일하는 거죠, 여러분? 8시간 일하는 거죠. 8시간. 그렇죠? 요거 잡아두셔야 돼요. 자, 가볼게요. 연소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보장받으니 시간급 인상을 요구하세요. 그렇죠. 연소 근로자도 성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집니다. 그런요, 연소 근로자의 근로시간은요, 어떤 경우에도 1일 7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요. 여기 뭐가 틀린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예요. 원래 1일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5시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잘못된 설명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요, 휴게 시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네요. 그렇죠. 휴게 시간 보시면은요, 8시간. 휴게 시간은 4시간일 때 30분 이상. 4시간일 때 30분 이상 줘야 되고요. 8시간일 때 1시간 이상, 즉 60분 이상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없죠. 그렇죠? 그리고요, 부모님이 학생을 대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 근로계약 체결하다 연소 근로자라고 하더라도요, 대리하는 게 아니라 직접 체결해야지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요, 옳은 내용 여기 갑과 병, 정답 2번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되죠, 여러분들? 네. 12번 볼게요. 선거구 제도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3점짜리 문제이긴 한데 크게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시문에서 많은 정보를 주고 있어요. 선거구 제도는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로 선출하는 A와 A. 뭐죠, 여러분? A는요? 소선거구 제도가 되겠죠. 되죠?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B가 있다. B는 뭔데요? B는 중대선거구제가 되겠네요. 좀 더 읽어볼게요. A는 일반적으로 B에 비해 선거 관리가 쉬우며 하나의 작은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기 때문에 선거구당 후보자 수가 적어서 한 명 뽑기 때문에 많이 후보자들이 출마하지는 않겠죠. 상대적으로요. 유권자들이 후보자와 공약을 파악하기 용이합니다. 반면에 중대선거구, 상대적으로 소선거구제보다 지역적으로 선거구 범위가 넓은 중대선거구제는요, 사표가 적게 발생하고, 왜요? 한 명만 뽑는 게 아니라 2명 이상 뽑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당선돼서 상대적으로 유효 투표이지만 당선에 기여하지 못한 사표가 더 적게 발생하는 거죠. 또 군소 정당이 후보자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왜? 한 명 뽑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군소 정당도 한번 출마해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되죠? 네, 이런 식의 내용. 되죠? 갑이에요. 우리나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A가 적용된다. A, 그렇죠. 지역구 국회의원은요, 소선거구 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요, 개별 선거구의 지역적 범위는요, A가 B보다 크겠네. 개별 선거구의 지역적 범위는요, A가 B보다 작을 것입니다. 왜? 소선거구제가요, 더 작습니다. 중대선거구제에 비해서요. 그렇죠? 그래서 잘못된 설명이고요. 병은요, B가 A보다 다당제를 형성하기에 유리하겠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군소 정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은 군소 정당 의원들도 의회 의석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정당이 3개 이상이 되어지는 다당제를 형성하기가 유리해지는 것입니다. 되죠? 반면에 소선거구제는요, 거대 정당, 다수당 중심으로 양당제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 옳은 설명입니다. 정은요, B보다 A에서 후보자가 난립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네요. 그렇죠? B보다 A에서는 후보자가 난립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오히려 2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에서 더 많이 뽑으니까 더 많은 후보자가 등장해서 후보자 난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이 문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갑병. 이렇게 여러분들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13번입니다. 자, 바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기억에 세계무역기구 등장했고요. 니은은 갑국, 국가입니다. 국가. 국제기구이고 국가예요. 그렇죠? 디귿은 WTO 협정. 그렇죠? 국제법적 성격을 띠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요. 그린피스. 그렇죠? 환경단체. 그렇죠? 환경단체이죠. 그렇죠? 기억이에요. 기억은요. 국제연합과 달리 정부 간 국제기구에 해당한다. 그러면 결국 이 말은 국제연합이 국가를 회원 단위로 하는 정부 간 국제기구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이 달리가 아니라 국제연합도요. 국가를 회원으로 하는 유럽연합과 마찬가지로 정부 간 국제기구입니다. 그래서 요거 잘못된 설명이에요. 되죠? 자, 니은에요. 디귿은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죠. 여기 디귿 앞에 어떤 분쟁이에요? 이러한 분쟁, 이러한 상황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이 WTO 협정을 통해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되죠, 여러분들? 디귿의 리을은요. 그린피스는 국제 비정부 기구, 그렇죠. 환경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비정부 기구가 되겠습니다. 되죠? 리을은요. 리을은 니은과 달리 국제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아니죠. 리을도 주체가 될 수 있고요. 니은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도 될 수 있고요. 비정부 기구도 뭐라고요?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되죠? 이렇게 정답은요. 니은 디귿 3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죠? 14번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국제사회에서 갑국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 즉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두 학자의 대화이기 때문에 아하 이거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물어보는 문제이겠구나. 냄새가 나야 됩니다. 그렇죠? 상호 의존적인 관계 그리고요. 국가 간 합의와 국제법을 통해서 국제평화를 실현할 수 있대요.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자유주의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유주의. 을은요, 그게 아니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관계에서 국가 간 갈등은 너무 당연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요, 국가 간 힘의 균형, 밸런스 오브 파워, 그렇죠? 힘의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현실주의, 홉스의 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현실주의가 되겠습니다. 되죠, 여러분들? 1번 갈게. 국제기구를 통한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렇죠? 자유주의. 정확한 설명입니다. 이번에 국가는 개인과 달리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다? 여기 보세요. 국가 간 합의, 국가가 합의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잘못된 설명이죠? 3번에요. 각국의 군비 증강, 막 탱크 만들고요. 비행기 만들고요. 그쵸? 군비 증강은 국제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건데, 요거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여기를 보세요. 을과 달리 갑이 강조할 주장인 거잖아. 그치? 여기 발문에서 여기 부분을 보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요 갑, 자유주의적인 성격인 거지. 그치? 그래서 요거 1번은 당연히 자유주의 맞으니까는요. 다시 한번 체크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 아까 확인했던 것처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요거의 근간을 맞춰봤었을 때 얘는 뭔데? 현실주의적인 내용이잖아. 군비 증강. 왜? 힘의 균형, 파워를 가지기 위해서. 그쵸? 4번에 세력 균형 상태에서 국제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 세력 균형 상태, 힘의 균형 상태. 얘도 현실주의이기 때문에 이 발문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맞지 않는 거야. 그리고 5번에 국제평화는 무정부 상태이므로 각국은 스스로 안보, 스스로 힘을 키워야 한다. 이거 뭐예요? 여기도 홉스의 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현실주의적인 선지가 되겠습니다. 되죠? 정답은요. 요거 1번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죠? 오케이, 다음 문제 갈게요. 15번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심판 건수를 유형별로 정리한 거래요. 그래서 이거 뭐 좀 표가 나와가지고 어려운 문제인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가볼게요. 여기 대표적인 헌법재판소의 유형이죠. 그쵸? 이루어지는 유형이에요. 1번 갈게요. 기역은 헌법이 법률보다 상위의 법임을 전제로 한다. 그렇죠. 위헌 법률 심판이 뭐예요?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을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작업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2번이에요. 대통령과 국무총리는요, 니은의 대상에 포함된다. 그렇죠. 대통령과 국무총리는요, 국회의 탄핵 소추를 받아서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3번에 디귿을 통해 권한쟁의 심판이죠.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 다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4번이에요. 해당 연도의 접수 건수 합계 중 리을의 비율은요. 1989년보다 2018년에 더 높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보세요. 1989년은요. 425개 중에 283개예요. 그쵸? 2018년은요. 2427 이거 중에 얼마예요? 2408인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89년보다 2018년에 더 높죠, 그쵸? 이거 계산해보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요, 5번입니다. 접수 건수의 합계는요, 국민이 직접 청구하는 심판, 이거 잡을 수 있어야 돼. 국민이 직접 청구하는 심판, 이 5개 중에. 뭔데 대표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요, 법원의 제청에 의한 심판. 뭔데? 위헌법률 심판 제청. 이거 누가 하는 건데? 바로 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 위헌법률 심판 말하는 거거든요. 위헌법률 심판. 그러면 여기는 얼마인데요, 여기는요, 엄청 많아요. 그죠? 약 3만. 그쵸? 여기는 얼마인데요? 944이기 때문에 여기가 여기보다 적다, 틀린 거죠. 되죠? 여러분 어렵지 않죠? 그쵸?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정치 과정. 데이비드 이스턴의 정치 과정 모형이 등장했고 이것에 대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죠? 자, 기역이에요. 언론은 기역에서 여론 형성을 주도하기도 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 뭔데요? 기역이요. 투입이잖아, 투입. 언론은 투입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여론을 형성함으로 인해서 정책결정기구에 국민들의 생각이 이렇던데? 라고 기사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광고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글을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언론의 작용이 되겠습니다. 투입의 기능, 옳은 설명입니다. 니은에요. 시민의 정치 참여 의식과 정치 효능감이 높은 사회는, 즉 참여형 민주주의 사회. 정치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치에 직접 참여해 봤더니만은 내가 원하는 목표대로 결과가 나타났어. 너무 만족스러워. 너무 뿌듯해. 이와 비슷한 성격의 감정을 정치 효능감이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기역이, 투입이 활발하겠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죠? 디귿에요. 시민이 누리소통망 SNS에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의견을 올리는 행위가 니은 산출에 해당하는 건가? 산출은요. 정책 결정 기구에 의해서만 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것이 아니라, 즉 다시 말해서 환류에 의해서 이 기역까지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그냥 산출은 아니고 이걸 정확히 접근하다 보면은 이렇게 비판 의견 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책은 뭔데요? 산출된 거잖아요. 이 산출된 것에 대해서 비판 의견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은 이 환류를 하고 있는 거고, 환류를 하면서 동시에 다시 한번 목소리를 내는 거잖아. 다시 한번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환류에서 투입까지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되죠? 리을의 디귿에서는, 환류에서는요, 정책 결정 집행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뭐처럼요? 디귿선지와 같이요. 정책에 대해서 비판 의견, 환류돼서 그 환류를 통해 다시 한번 투입하고자 하는 목소리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리을선지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되죠? 그래서 정답은 요거 리을, 그다음에 니은, 그죠? 그다음에 기역도 옳은 선지였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4번. 오케이? 되죠, 여러분? 다음 문제 볼게요. 17번. 다음은 어느 책을 소개하는 글의 일부입니다. 자, 바로 갈게요. 이 책은요. 법의 정당성과 폭력성을 함께 보여줌으로써 법치주의의 양면성을 보여주는데, 법이 본래의 취지대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여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가 되는 경우도 있대요. 그런데 권력자가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을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안 좋은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 이런 뭐죠, 그렇죠? 니은은요, 바로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잡을 수가 있고, 기역은요, 실질적 법치주의. 요렇게 잡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기역만 읽어봤었을 때는 좀 감이 안 왔었는데 니은을 읽어보니까 요거 말하는구나 잡을 수 있겠죠, 그쵸? 기역입니다. 기역에서는 권력 남용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중시된다. 그렇죠. 권력 남용을 통제해야 돼요. 왜요? 이거 보장하고 싶으니까. 그렇죠. 니은에서는 통치의 형식적 합법성이 중시된다. 그렇죠. 통치의 형식적 합법성. 뭔데요?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이기만 하면은 그 이유만으로 이런 식으로 악용될 수 있는 거니까. 되죠, 여러분들? 디귿에요. 기역에서는 니은과 달리 악법도 준수해야 함을 강조한다? 여러분, 악법도 준수하게 되면은 기역에서는 뭘 강조하는데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서 정의 실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면 이 악법이 얘를 저해할 수 있겠죠? 강조해서는 안 되겠네요. 그렇죠? 니은에서는요, 기역과 달리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 방지. 이거 네 글자로 뭘 말하는 거니, 여러분? 법치주의 말하는 거잖아. 얘 네 글자로 법치주의 말하는 거라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달리가 아니라 모두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둘 다 법치주의예요. 둘 다 법치주의. 되죠? 정답은요, 요거 1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18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갑은요, 회사의 자금 10억 원, 오매 10억 원을 횡령했어요.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갑은요, 형사 절차가 이렇게 적용될 거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1번에요. 가는요, A 회사에 고소가 있어야만 진행될 수 있다? 아닙니다. 수사라고 하는 것은요, 고소, 고발, 현행범 체포, 긴급 체포, 또 수사기관의 인지, 또 자수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가 있어야만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케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고소, 고발, 현행범 체포, 수사기관의 인지, 자수, 자백 이런 거 제가 다 자료실에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오케이. 이번에요, 가에서는요, 검사가 갑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죠. 왜요? 범죄 피의자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막 도망갈 걸 염려해가지고요, 구속한 상태로서 수사를 하고 싶은 그런 충분한 목적과 의도가 있었을 경우에는 어때요? 검사가 갑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되죠, 여러분들? 3번에요, 나로 인해 갑은 피의자 신분이 된다? 공소제, 기소가 이루어지면은요, 피고인 신분으로 공판당에 넘어가니까 피고인 신분으로 스테이터스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4번에요. 나 이후에만 갑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요, 수사기관과 대등한 상태에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이후에만, 기소 이후에만 아닙니다. 수사 단계, 즉 피의자 신분에서, 공판 단계, 피고인 신분에서 모두 다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다 보장이 되어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만 틀린 거예요. 5번입니다. 다가 확정되기 전까지, 즉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갑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정답은 5번인데요. 즉 무죄 추정의 원칙도요, 수사 단계, 피의자 신분, 또 공판 단계, 피고인 신분 모두 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요, 무죄로 추정을 해서 적용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인권 보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요, 수사기관 또 공판 단계 모두 다 적용이 되어져서 정답은요, 5번이 되겠습니다. 되죠, 여러분들? 자, 19번입니다. 자, 다음은 수업 시간에 학습할 내용 요소예요. 이 수업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그쵸? 불구속 수사 원칙. 원래 원칙적으로 체포나 구속, 즉 구속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사 단계에서는요. 그렇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요, 구속 수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진술 거부권, 쉽게 말해 묵비권인 거죠. 그렇죠? 미란다 원칙 같은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요. 그래서 뭐 수사 단계, 수사 기관이라든가 공판 단계에서 법원에서는 반드시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야 돼요.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유력한 증거를 얻었어요. 하지만 그 증거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술 거부권도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앞에 문제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구속영장 실질 심사 제도 요것도 여러분 범죄 피의자 측면에 있어서 이제 범죄 피의자가 법관을 실제로 만나는 거예요. 법관을 만나가지고 법관이랑 대면하면서 신문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피의자를 실제로 구속해서 수사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렇죠?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과정 절차를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라고 합니다. 오케이. 제가 이것도 다 자세하게 적어드릴게요. 보석 제도 같은 경우는요, 원래 구속이 되어져서 있었는데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구속에서 이제 벗어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 5가지 모두 다 뭘 말하는 거냐? 형사 절차 단계에서 인권 보장적인 성격을 가져가는 거예요. 피의자 신분이든 피고인 신분이든요. 되죠, 여러분들? 제가 요거 다 자세하게 적어서 자료실에 쫙 올려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쫙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20번 문제입니다. 20번 문제 볼게요. 자, 여기 조금 시간 많이 걸리셨죠, 그쵸? 자, 가볼게요. 자, 갑은 전형적인 대통령제 국가래요. 현재 대통령은 A당 소속, 요거 챙겨줘야 돼요. A당 소속이래요. 중요한 단서고요. 갑은 의회 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지역구 의원 후보자와 정당에 각각 한 표를 행사하여 1인 몇 표? 2표. 1인 2표. 1인 2표. 오케이. 지역구 의원 몇 명? 250명과 비례대표 의원 몇 명? 50명 선출한대요. 총 몇 명이니 얘들아? 총 300명. 그쵸? 지역구 의원의 경우는요, 각 지역구에서 여기 중요합니다. 다수 득표자 순으로 2명의 후보자가 당선된대요. 여기서 뭘 이끌어낼 수 있냐? 전체는 300명인데 지금 2명? 그쵸? 근데 정확히 말하면은 지역구는 250명이라고 했죠? 250, 그러면 결국에 소선거구제라고 하면은 250명 뽑으면은 250개 선거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2명을 뽑는데요. 한 선거구에서. 아하, 그럼 뭐예요 이거? 중대 선거구제구나. 지역구 의원 뭐예요?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 뽑으니까 바로 선거구가 몇 개가 된다는 거예요? 250개가 아니라 선거구는 125개가 지역구 의원 선거구가 되는 것이죠. 이거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 자,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에는요, 정당 투표에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별로 배분한대요. 그렇죠? 그리고요, 당선자는 미리 공고된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 명부, 미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잖아요. 그렇죠? 순번에 따라 결정되어진다. 뭔데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오케이. 그래서 선거 결과 아래와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가볼게요. 이런 표가 나왔어요. 자. 1번에 지역구 의원 선거수는 250개 아까 아니라 그랬죠. 125개라고 아까 확인했어요. 되지 얘들아? 그 다음에 2번에 선거 결과 여소야대 전국이 형성된다. 전국 많이 들어본 이름이네 얘들아. 전국 여소야대 아니고 자 봐봐.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 여당이 되는 건데 정권을 창출한 정당이니까. 근데 여기서 어느 정당이 A당에서 대통령을 배출했다고 했지. 아까 제시문에서. 그러면 A당이 전체 지역구와 비례대표 다 의석을 다 더해봐봐. 그럼 얼마가 돼 얘들아? 153석이 되지. 전체는 몇 명이라 그랬지? 300명 중에 153명이라고 하는 것은 과반수야? 과반수가 아니야? 과반수지? 과반수잖아. 그러면 대통령을 배출한 A당이 뭐가 되는 거야? 여대. 여대가 돼. 여대가 되고 그 다음에 소가 되는 거야. 여소야대가 아니라. 되니 얘들아? 오케이. 3번에 정당 투표에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 요거잖아요. 그쵸? 정당별 지역구 의석 점유율. 지역구 의석 점유율이래. 그러면은 요 A당만 하나만 해볼게. 여기 250석 중에 123석이네? 응? 지역구 점유율이? 그러면은 250의 절반이 얼마인데? 125잖아. 그러면 그게 50%잖아. 근데 얘네 123석이라고 하는 것은 50%보다 안 된다라는 거지. 이해되니 얘들아? 50%가 안 된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는 얼만데? 60%잖아. 벌써 다르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치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나머지 것도 한번 해보세요. 다 개별적으로 지역구 점유율 구해본 다음에 여기랑 비교해 보시면은요,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되죠? 4번에요. C당은요. 정당 투표에서 얻은 득표율을 기준으로 볼 때 의회에서 과소대표되었다. 이 말은 결국에 득표율과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관계에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잖아. 득표율보다 의석률이 적은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쵸? 그럼 해볼게요. 득표율은 여기에 나왔잖아요. 지금 뭐만 확인하면 돼요? C당 확인하면 되니까 C당 바로 보도록 할게요. C당은 몇 석 얻었어요? 2개 더해서요. 25석 얻었어요. 25석. 25석. 그리고요. 정당 득표율은 몇 퍼센트인데요? 10%인 거예요. 전체가 총 몇 석이지 이거? 300명. 300석이잖아요. 그쵸? 300명 중에 25석. 그게 의석률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요. 300석에 예를 들어 30석 얻었다고 해봐봐. 300석에 30석. 몇 퍼센트야? 10%지. 근데 지금 25석이야. 그럼 10%보다 커, 작아? 작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득표율은 10%인데 의석률은 10%보다 작아요. 뭐라고? 과소대표된 거네. 정답 어디 있었다고? 4번이라고요. 되죠, 여러분들? 5번에 D당보다 B당이 의회 의원을 모두 비례대표제, 의원 모두를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선출하자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거 혹하신 분들이 있어. 왜요? D당은 10이고 B당은 20%니까 왜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는 거니까 정당 득표율이 높을수록 유리한 거 아니야? 그래서 D당보다 B당이 이렇게 하겠네. No. 여러분 아니죠. 뭘 보셔야 돼요? B당은요. 이거는 여기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요. 압도적으로 B당에서 지역구 의원을 많이 뽑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구 의원 그 메리트를 요거 때문에 포기하겠다고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요. 모든 의원 모두를 뭘 말하는 거예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의원을 다 정당 득표율로 가져간다라고 하면 고작 10% 차이 나는 거 가지고 이렇게 한다? 결국 유리하지 않습니다. 지금 지역구가 굉장히 B당이 메리트가 크기 때문에요. 이렇게 하는 게 B당한테 유리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입니다. 됩니까, 여러분들? 정답 여러분 4번으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한번 풀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시험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워.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총평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학교 내신 시험을 준비하고 본격적으로 정치화법 한번 내가 뛰어들어 봐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EBS 수능 개념 강좌 쫙 들어주시고요. 수능 특강 딱 들어주시고 또 시험을 앞두고 EBS 학교 시험 3주 완성 내신 맛집 정치화법이나 또 내신 만점 수능 특강을 들어서 완벽하게 이 과정을 통해서 시험을 또 준비하시면은요. 정치화법 결코 어렵지 않고 여러분 충분하게 좋은 결과 얻어가실 수 있을 거고 더 나아가서 평가원이나 교육청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은요. 더 든든하게 여러분 시험을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작이 반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않는 한 실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앞으로의 정말 찬란한 꽃길을 넘어 완벽한 정치화법 이 복길 로얄로드를 위해서 저도 앞으로 더 좋은 정치화법 강의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돌아오고 여러분에게 좋은 것들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복습 정말 잘 하시고요. 정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와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진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 복습 꼭 하세요. 복습.